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어쩜 하늘 같은 선배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도 안 떨려요? 얄미울 정도야. 그 순간 저는 손에 든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울 너머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늘씬하고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약간의 비음이 섞인 허스키한 목소리.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억양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그 여자를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최정화. 그 이름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악몽.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동공이 커지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이 여자가 정말 최정화인지 말입니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는 척하며 그녀의 모습을 슬쩍슬쩍 관찰했습니다. 성형으로 많이 달라진 얼굴과 두꺼운 화장 때문에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목소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슴에 붙어있는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최서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활동명겠지요. 최정화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함께 온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아 최서아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들은 대화로 미루어 보아 가수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호 카메라 기자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박민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기자님, 지금 출발하시죠.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답했습니다. 네, 박 기자님 가시죠. 오후 취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님, 혹시 우리 방송국에서 요즘 막 시작한 가수 오디션이 뭐 있죠? 박민호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그건 왜요, 갑자기? 아, 좋은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막 오디션 시작했을걸요? 아직 방송은 시작 안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 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10년 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정화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전학을 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최정화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노래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던 정화가 저 같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화의 발랄하고 활달한 매력이 좋았고 그동안 만나본 친구들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깝게 지내면서 정화와 그 무리가 어떤 아이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PC방에서 정화가 다른 학교 남자친구 무릎 위에 앉아 키스하는 모습을 본 순간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와 살고 있다던 정화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남자친구와 그 무리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순진하고 모범생이었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최정화와 그 무리들이 학교 담벼락 아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후배 한 명을 불러 세우더니 협박해서 용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기를 내어 최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미안하지만 나를 너희 무리에서 빼줄래? 그 순간 최정화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정화가 씩 웃으며 제게 다가와 말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무리에서 빼달라고 하는 건데? 그날부터 시작된 집단 폭행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최정화는 우리 부모님이 식당 운영으로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렸던 거죠. 최정화가 담배로 제 어깨와 보이지 않는 곳들을 짖으며 협박했습니다. 부모님께 이르면 내 동생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여버릴 거야. 어린 저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최정화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제 학용품과 용돈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가윤. 요구한 돈이나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큰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정화가 제 배를 발로 차며 말했던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2년, 이제 임신도 못할 거야. 거지 같은 게. 그러면서 자기 무리들과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국 저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정화와 그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빠서 내 고통을 몰랐구나. 그날부터 어머니의 치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간 운영하시던 식당을 정리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던 식당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윤이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아.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윤아,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보자. 그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자.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고 혹시 또 다시 누군가 저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강릉에서 바다를 보며 걷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윤아, 엄마가 내 나이 때 할머니를 여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때 엄마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슬픔도 추억이 되더라고. 어머니는 매일 저와 함께 산책을 하시고 함께 요리를 하시고 함께 책을 읽으셨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윤아, 너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그런 내가 상처받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안타깝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경주에서 불국사를 둘러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잖아. 우리 가윤이도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 6개월간의 전국 일주가 끝날 무렵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윤아, 이제 다시 공부해 볼 생각은 없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그렇게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작은 식당을 차리시며 제 공부를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언론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모 방송국의 사회부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약한 이가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부동산 투기 의혹 취재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 사이 좋은싱어는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겠지만 최정화의 출연을 확인하고 싶어서 본방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정화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최정화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했지만 결국 노래가 제 삶의 전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저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회사 안은 한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멈춰섰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최정화였습니다. 저는 흠칫 놀랐지만 태연한 척 서 있었습니다. 최정화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타고 있는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정화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몸을 돌려 문을 바라보며 제 앞쪽에 섰습니다. 저를 못 알아본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정화. 순간 최정화는 흠칫하며 놀라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저는 최정화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 못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자 최정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이가윤? 정말 이가윤 너야? 제가 아무 대답 없이 서 있자 최정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야? 여전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 성격 말입니다. 저는 10년 전 최정화에게 약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네가 여긴 웬일이냐는 그 말투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 방송국 소속 기자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여유 있게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야, 내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최정화는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 아직도 그 성격 그대로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최정화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좋은 싱어를 시청하며 TV 화면에서 최정화가 본선에 진출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정화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은 대중들이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최정화의 본 모습을 까발려야 가장 큰 임팩트로 그녀를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2010년, 2015년 사이 서울 서초구 모든 중학교 다니신 분 중에 최정화라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며칠 후 예상보다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민정이라는 이름의 연락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정과 만난 카페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최정화 때문에 전학을 갔어요. 김민정은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는데 최정화 무리에게 6개월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남자아이들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체육복을 숨겨놓고는 제가 도둑질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이어서 박수연이라는 또 다른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박수연은 최정화보다 1살 많았지만 전학 온 후 최정화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박수연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년들이 제 일기장을 찢어서 복도에 뿌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남자아이 앞에서 일기 내용을 읽어주면서 웃었어요. 그땐 정말이지. 죽고 싶었어요. 세 번째로 만난 이소영은 최정화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다 봤어요. 최정화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때 말리지 못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이소영은 최정화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최정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고 동시에 최정화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최정화의 뒷배경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정화가 강태석이라는 연예 기획사 대표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석은 연예계에서 상당한 인맥을 가진 인물로
과거 여러 스캔들을 무마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기자를 통해 강태석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강태석은 여러 젊은 연예인 지망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정화 역시 그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최정화는 좋은싱어에서 1대1 대전에서 실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의 패자부활전 승리를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저는 탐사보도팀 김성우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김성우 차장은 베테랑 기자로 여러 대형 스캔들을 터뜨린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성우 차장이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가윤 기자, 이 자료들 정말 확실한 거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차장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언할 다른 피해자들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성우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방송 직전에 터뜨리죠. 임팩트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0년간 제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드디어 뽑힐 날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좋은싱어 준결승 생방송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의 뉴스데스크에서 긴급 속보가 나갔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좋은싱어 참가자 최서아의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방송국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서아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화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증언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정화였습니다. 최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가윤. 내가 한 거지, 응?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왜 무서워? 최정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늦었어, 정화야.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할 차례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TV에서는 좋은싱어 제작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작진 대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참가자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최정화를 응원했던 사람들의 댓글들이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후 저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부장님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니 어떤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가윤 기자,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죠. 그것은 명예훼손 고발장이었습니다. 강태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부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가윤 기자, 상대방 측에서 당신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쪽 변호사가 상당히 유명한 분이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부장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와 증인들도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의 압박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정화와 관련된 다른 증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김민정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윤아, 큰일 났어.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협박했어. 증언 철회하지 않으면 내 직장에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박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가윤 씨,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가족까지 위협받고 있어서. 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면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소영이 연락해 왔습니다.
가윤 언니, 저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제가 가진 증거들 모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소영의 용기 덕분에 저희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동영상과 사진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강태석은 언론사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방송국 경영진에게 광고 철회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가윤 기자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그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강태석 대표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자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선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강 대표님께서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라니요? 최정호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원만한 해결 아닌가요? 김재현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1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증명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이 기자님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휴직을 권했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진실공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정화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정화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가윤 씨와는 중학교 때 잠깐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인데 왜 이런 거짓말을. 강태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서아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최정화와 그녀를 비호하는 강태석의 모습에서 10년 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최정화의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박영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이가윤, 그때 최정화가 한 일들을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지. 박영수 선생님은 당시 학생 일지 중 최정화의 행동을 기록해 놓은 일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정화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여러 선생님들의 증언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추가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이던 언론들도 점차 저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소영이 공개한 동영상은 결정타였습니다. 최정화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최정화가 한 후배를 벽에 밀어붙이며 말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야, 너 뭔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누군지 모르나?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최정화를 옹호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그 순수한 얼굴로 어떻게 저런 짓을.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해라. 이런 상황에서 강태석도 더 이상 최정화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게 된 강태석은 재빨리 최정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정화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최정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윤아, 태석 오빠가 나를 버렸어. 집에서도 쫓겨났어.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정화야. 최정화가 더욱 처절하게 울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어떡하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연예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어.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그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야. 이제 너도 그 기분이 뭔지 조금이라도 깨우쳤길 바래. 최정화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깨달았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며칠 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완전히 초췌해진 최정화였습니다. 최정화는 얼마 전에 의기양양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최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가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최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힘들었어. 부모님 이혼하고 할머니는 치매 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될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정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제서야 알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반성하며 살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 카페를 나서는 제 등 뒤로 최정화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정화가 자신의 SNS에 긴 사과문을 올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화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여러 친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도 힘들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이가윤님을 비롯해 제가 괴롭혔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조용히 살면서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과문이 공개된 후 최정화는 완전히 연예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강태석도 여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기획사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김민정, 박수연, 이소영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민정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다 해소된 것 같아요. 박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소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가윤아, 얼굴이 정말 밝아졌구나. 이제야 진짜 우리 딸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아버지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가윤아. 내가 용기 있게 해낸 일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윤아, 엄마가 그때 말했던 거 기억나니?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 이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사회부에서 교육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기사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취재 중에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학생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그렇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최정화는 그 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정말로 반성하며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같은 언론사에서 만난 동료 기자였고 제 과거를 모두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만큼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잘 키워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렇게 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너무나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수를 통해 제가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드라마 주식회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